모의고사 이제 강평을 할 텐데 뭐 2시간 잡혀 있긴 하죠. 근데 첫 해가 조금 뭐 만만합니다.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니라 말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 가능하다면 뭐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가능하다면은 풀로 쭉 하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겠어요? 이제 제가 체력이 안 되면은 잠깐 쉬는 거고. 근데 첫 해는 일단 만만하거든요. 말 중심이고 말을 제가 쭉 세보니까 16개, 계산 14개에서 30문제, 우리 진도별은 이제 30문제 하고 나중에 전범위는 40문제를 풀로 할 텐데 일단 뭐 시간은 넉넉하게 드렸고 작년에 그 또 참고 자료를 얘기하면은 요 범위 내에서 작년에 평균이 한 45점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첫 해가 좀 제 기억이 가장 낮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자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차수부터는 제 기억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첫 해는 무방비 상태로 온 거지. 제가 거기까지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 그냥 오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준비하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준비하고 오셨으면은 그래도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 테니까 50점 이상은 나왔겠죠. 준비했는데 50 이상 안 나왔다. 반성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50점 정도 나면은 뭐 나름 괜찮은 거고. 아무튼 작년에는 무방비 상태로 와서 제 기억에 한 45점 정도 나왔다. 예, 보시죠. 쭉 보겠습니다. 뭐 빠르게 하겠습니다. 앞쪽에 뭐 말 같은 건 뭐 만만하기 때문에 41번의 정답은 5번이다. 틀린 거부터 체크해보죠. 뭐 비검적이, 그쵸? 아까 웃었죠? 예, 여기서 요거 때문에 웃었구나. 비검적이, 비검적이죠. 적시성. 그래서 이런 거 앞글자 안 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강적 질적성은 비검적이다. 나머지는 뭐 빠른 또 부연 설명한다면은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나 규모 측면의 어떤 기업 특이한 측면 목적적 합성. 그러니까 중요성은 질적인 중요성도 있고 또 양적인 중요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뭐 기업마다 중요성은 다 다르다 뭐 이런 의미고. 두 번째,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상치 필요 없다. 정말 많이 봤던 문장이죠. 세 번째, 보강적 질적성은 뭐 어떤 순서 이런 거 없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고. 하나의 보강적 질적성이 다른 질적성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목표 있잖아. 목표,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이게 이제 근본적 질적성일 텐데 걔를 위해서 감소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어차피 서포트해주는 성격이 불과한 거니까. 네 번째는 뭐 검증 가능성에 쭉 정의를 쭉 써놓은 것이죠. 검증 가능성이 독립된 서로 관찰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게 이제 검증 가능성 뜻이고. 다음 42번은 1번입니다. 1번 왜 틀렸냐? 요거는 우리가 현행 가치의 반대가 역사적 원가인데 역사적 원가 해야 만든 거죠. 역사적 원가로 했었으면 맞는 문장이죠. 역사적 원가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거든. 그래서 현행 가치는 현재의 가치고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가치인데 역사적 원가로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측정 기준 은근히 많이 나온 데서 실제 기출에.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공부하면 되긴 하는데 뭐 빠른 또 부연 설명. 부채 측면의 현행 원가는 지금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받을 대가다. 자산 측면의 현행 원가는 지금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구입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고. 어쨌든 부채에서는 지금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받을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 또 치사하게 되는 게 치사한 게 아니라 은근히 많이 내죠. 거래원가를 뭐 포함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많이 내는데 부채는 이거 돈 받는 거니까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니까 차감이 맞지. 차감 맞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이제 기업 투기 가치, 걔들 다 캐시플로우 한 거죠. 그래서 현재가치 개념한 겁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캐시플로우로 현재가치 한 개념이죠. 그래서 다 기업만이 뽑은 가치다. 어떤 시장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산정한 주관적인 숫자다. 예, 됐고. 어쨌든 뭐 사용가치는 자산 측면인 거고요. 이제 이행가치는 이제 부채 측면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산 측면에서는 자산 사용할 때 가치, 사용할 때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한 것이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갚을 때 그 돈 나갈 것을 현재 가치한 것이다. 어쨌든 현재 가치 개념 자체가 기업 특유의 가치다. 그 다음에 자산 측면의 현행 가치, 제가 아까 현행 원가 아까 했던 얘기죠. 지금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구입하면 얼마냐. 그리고 걔는 거래원가를 제외한다면 틀린 것이고 포함한다면 맞는 것이고. 왜냐면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 구입할 때 돈 나가는 거니까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고
방향이 같은 거니까 포함. 자본은 뭐 플러스가 일반적이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 금액이든 개별 항목, 부분 금액이든 간에 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오늘은 그나마 진도가 제일 양호한 날입니다. 시간도 오늘이 제일 양호해. 근데 작년에 기억으로는 첫 해가 점수가 가장 안 좋았어. 무방비 상태로 와서 그런 거고. 43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왜 틀렸냐? 오늘 뭐 말쪽도 많기 때문에 뭐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부채 공정화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가격 시장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된다. 틀렸죠.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하지 아니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차감한다는 얘기인데 공정가치에서는 만약에 거래원가를 차감하게 되면은 걔는 순공정가치가 되는 거지. 차감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거래원가는 운송원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원가하고 운송원가는 별개다라는 그런 얘기고 참고로 여기 있는 운송원가는 공정가치 측정할 때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차감이 되는 거야. 운송원가는. 그러니까 거래원가랑 운송원가 별개고. 그러니까 공정가치일 때 운송원가 차감이 되고 거래원가는 차감되지 않는다. 거래원가까지 차감하면은 순공정가치. 좀 짜증나죠? 1번 관측한 투입 변수는 최대화하고 관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관측이라는 게 이제 관찰해서 측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그럼 관측 가능한 건 최대한 상하고 관측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다. 이것도 이제 거꾸로 최대 최소를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어쨌든 맞다.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할 때는 최고 최선을 사용하는 것, 시간 참여 능력을 고려한다. 포인트는 뭐 고려한다는 건데 틀리게 되면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데 그것도 유치한 문장이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으로만 한두 번 나왔다. 뭐 이거 틀리게 낼 거리가 없습니다. 항상 문장들은요. 거의 맨 뒷부분이 가장 중요해. 얘를 꽁무니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거기가 항상 주된 포인트거든요. 아무튼 당연히 최고 최선 사용한다는 것을 그런 능력을 고려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공정가치는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다. 시장에서 측정된 가치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할 때 그 가격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산정한 가치가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하고 이제 거래원가는 반대 개념인데 공정가치는 뭐 유출가치 개념 이렇게 하죠. 유출가치. 얘는 유입가치. 반대 개념인데 유출가치. 장부에서 빠져나갈 때 가치. 장부에 유입될 때 가치. 거래원가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 그러니까 부채가 장부에 꽂히고 자산이 장부에 꽂히는 거죠. 근데 공정가치는 자산을 팔았을 때 가치. 부채를 뭐 갚았을 때 가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래 가격하고 정확하게 반대. 장부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가치가 공정가치고 이건 장부에 꽂아 놓을 때 가치가 유입가치다. 어쨌든 예, 그런 개념이다. 44번. 44번은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골라라. 왜?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주석에도 구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다. 아니 뭐 기본 제목집에 안 넣은 거 중요한 항목 주석에 넣을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고 1번은 현금으로표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다 발생주의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현금으로표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다. 뭐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 상기하지 않는다. 맞다. 네 번째 역시 IFRS에서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그러니까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 기본 재무제표의 모든 금액은 전기랑 단기 비교해서 공시한다.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포함한다는 얘기가 주석 말하는 거지. 주석도 뭐 필요하면 전기 단기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재무제표는 필수고 주석은 이제 선택사항이다. 뭐 이런 문제. 대손충당급, 재구성, 평가충당급 순액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순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계 개념이 아니라고. 얘들은 자산 차감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여기 상계가 2번에 있는 거죠. 자산부채끼리 퉁치고 수익비용끼리 퉁치는 게 상계인데 이거는 자산 차감이니까 순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순액도 되고 총액도 되고 두 번째 순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걔는 상계 개념이 아니다. 뭐 이런 어려운 문장. 아무튼 넘어가시죠. 45번. 그래서 뭐 문제도 뭐 답도 맞추지만 뭐 또 부연 설명하면서 정리도 쭉 하는 거죠. 4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은행이겠죠. 당장 갚아라. 맨 뒤에 뭡니까? 당장 갚어? 유동부채가 되는 거지. 틀렸네. 야 가운데 문장 왜 안 읽었냐?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 이때 어떤 협의를 했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 비유동은 다 보고기간 말 기준, 보고기간 말 기준, 결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엑슬리 말 기준이지 그 뒤에 어떤 협의했어? 무효.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뒤에 뭐 보고기간 말 어쩌고 뭐 나왔어. 다시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합의가 나왔어. 아예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것이죠. 이연부채 자산부채는 비유동이다.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됐고 유동이 아닌 게 비유동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표시 방법을 변경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변경된 구조가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표시 방법 변경한다. 그러니까 표시 방법 변경하는 것이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면은 아니 문장 자체가 그러잖아. 변경된 것이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대. 그러면은 뭐 크게 비교 가능성 떨어지지 않으면은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한 거랑 이제 상충이 돼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 뭐 하지 말라 이거지. 뭐 금지사항을 의무한다. 그 뜻이 뭡니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럼 금지사항을 금지하지 않는다. 무슨 뭐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또는 해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IFRS 달리 적용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서랑 개념 체계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그냥 따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정보 용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틀리게 하면은 뭐 딴 데는 그대로 가고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공문이 항상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쭉 보고 뒷부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문제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원하거나 연기할 걸 기재하고 있고, 그리고 재량권이 있으면은 비유동부채, 없으면은 유동부채. 왜냐면 1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비유동, 없으면은 유동. 이렇게 해서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있으니까 비유동. 46번 틀린 거 골라. 지금 페이스를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지칠지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해는 만만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이제 좀 만만하고 다음부터는 뭐 계산이 뭐 메이지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서 쉽진 않을 건데 오늘은 되지 않을까. 여기는 어디가 틀렸냐? 조정 영업이익은요 포괄 IS 안 되는. 걔는 이제 주석으로만 되는 거야. 온리 주석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시하는 영업이익하고 우리가 다르게 영업이익을 주석에다 쓸 수 있다 이런 거니까 포인트는 주석이 들어가는데 틀렸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본문에다가 반드시 하는 거죠. 그렇죠? 주석에다 하면 틀린 겁니다. 영업이익은 반드시 본문에다가 2012년 10월 정도에 개정이 되면서 약간은 무조건 닥치고 본문 이렇게 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기능별 분리하는 기업,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손익계산서 쓰는 애들이죠. 매출원가 판가비.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가비 차감한다.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회사 같이 어떤 특수한 회사. 걔네들은 이제 매출원가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맞다. 그 다음 영업이익 산출 내역은요. 본문에 또는 그 주석사항에 둘 다 가능하다. 영업이익 산출 내역은 실무상으로 뭐 참고로 거의 다 주석에다가 집어넣는데 아무튼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길게 쭉 IS 써도 되고 아니면은 영업이익 써놓고 저쪽에 주석에다가 자세하게 써도 상관없다. 47번. 맞는 것을 다 골라봐라. 정답 2번입니다. 체크아웃. 기영님 미음. 현금 흐름표는 영업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당연히 맞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재무상태표는 유일하게 시점 개념이죠.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 재무상태에 맞고. 세 번째는 뭐 경영성과니까 뭐 손익계산서. 뭐 정식 이름은 아시다시피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IS 손익계산서. 일종 경영성과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요. 경영자한테 있다 해야 되나? 경영자. 야 경영자가 CEO인데 걔가 뭐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지. 걔가 무슨 회계 처리하냐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뭐 회계팀한테 있다.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책은 경영자. 그게 결국 뭡니까? 회사한테 있다는 뜻이죠. 회사한테 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틀린 겁니다. 회계감사는요. 일정 규모 이상만 받습니다. only 일정 규모. 규모 큰 애들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실 필요 없지만은 자산이 뭐 120억 이상인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외관기업. 외관기업에서 복잡해. 아주 뭐 복잡해. 뭐 자산 얼마 이상, 매출 얼마 이상, 뭐 종업원수 몇 명, 뭐 부채 몇 명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외감 대상, 그렇죠. 외부 감사 대상. 규모 큰 애들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손익 기타포가 총포가 손익 맞죠? 이것도 뭐 됐고. 야, 오늘은 뭐 널널하다. 아까 뭐 48번이 뭐 인쇄가 잘못돼서 이제 아까 팀장님 만나서 계단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준 파일 그대로 인사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타, 이게 뭐 파일이 잘못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이 문장이 뭐냐, 다른 게 들어갔죠. 그렇죠? 단기 순손익에 포함되는 거, 뭐 기타 합보가손익 물어보는 거지. 기타 합보가손익, 단기 순손익 다음에 기타 합보가손익 총포가손익.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문제 못 풀었으니까 지금 푸는 거야. 5초간 찾아보시죠. 48번. 정답은 아닌데 그거는 재분류 조정 대상. 정리가 덜 됐네. 재분류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그건데, 이거는 기타 포가손익 전체를 찾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얘 다음에 외우고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타 포가손익. 이거는 뭐 FBPL 금융자산이잖아요. 단기손익이지 뭐. 단기손익. FBPL 금융자산.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수입비용이 비용이니까 걔도 뭐 굳이 말하면 뭐 단기손익이고. 그 다음 이제 중단영업손익은 이때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중단사업부가 있을 때는 계속 영업손익 또는 계속 사업손익 더하기 중단영업손익 또는 중단사업손익, 이렇게 해서 단기 순손익이 나거든요. 중단사업부가 있을 때는. 물론 다 세후지. 다 세후. 싹 다 세후. 세금 뗀 뒤에 숫자입니다. 어쨌든 얘는 뭐 별도 항목이지 뭐. 별도 항목이고, 단기 순손익 기타 포가손익 개념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알죠. FBOCI. FB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맞고, 이거 우리가 뭐 따로 공부하지 않지만 어쨌든 해외 사업장 환산손익이고요. 뭐 재측전 손익이고, 이렇게 해서 기타 포가손익 항목을 찾아라. 2번입니다. 이거는 또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지금 이거 못 풀어잖아. 아예 뭐 파일이 잘못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야 할 때는, 여기서 그 문제는 아니지만은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닌 게 지읒이 들어가고, 재분류 조정 대상인 것은 지읒이 안 들어가고, 핵심 단어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재측전 요소, 뭐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이 재분류 조정 대상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하여튼 이 문제는 이 기타 포가손익을 찾는 문제였고, 49번 오랜만에 또 계산 문제네. 현금을 다 찾아봐라. 현금 지급기를 도래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 도래됐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뭐 보증금, 보통 이제 우리 당좌 예금을 해지를 1년 안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장기금융상품이다. 장기금융상품. 그러니까 시험은 맨날 현금만 물어봐.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묻지도 않아. 맨날 현금이냐 아니냐만 구분을 하면 되고, 당좌철도 아시잖아요. 걔는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은 현금이 맞는데 당좌철은 단기차입금. 뭐 수입인지 아닌가 아시잖아. 인치, 뭐 우표지, 뭐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그 다음에 각종 수표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현금인데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선일자 수표 아니고 또 하나가 부도수표도 아니지. 부도수표. 그러니까 수표자 들어간 애들 중에서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수표는 아니다. 선일자 수표는 이제 발행일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어음 개념, 어떤 채권 개념이다. 지폐하고 동전은 뭐 이건 뭐 통화다라고 하잖아요. 통화는 뭐 당연히 현금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를 뒤에 꽁무니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12월, 1월, 2월 맞네. 맞고, 이거는 3개월이 넘어갔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넘어가니까 현금성 자산 아니다. 여기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맞죠?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결산일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시면은 2번입니다. 2번.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풀어봤으니까 뭐 빠르게 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10번 잠시만요. 뭐 간단한 것들은 보면서 합시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횡령 금액은 이제 우리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게 풀이 보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조정전 금액이 주어졌나? 조정전 금액이 여기 회사 쪽은 이거고 은행 측은 이거다라고 이제 주어졌죠. 지금 50번 문제인가? 예, 잘 주어졌나? 혹시 또 오탄가 싶어서 잘 됐구나. 제가 밑에 문제를 보면서 오씨 또 오탄가 했는데 잘 돼 있구나. 약간 쫄았었네. 횡령금액 말했잖아. 조정후 금액이 회사하고 은행이 다른 거. 그게 이제 횡령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문장으로 많이 봤어.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짜증나는 문제 형태.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높진 않지만 문장으로 많이 봤으니까. 은행 미급하면 뭐요?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 측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지. 은행 미급 예금. 만약에 회사 미급 예금하면 회사가 기입하지 않은 거니까 회사에다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식으로 나왔을 때 짜증나요. 그 다음에 뭐 기발행 매출수비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보자마자 바로 은행 측 차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이것도 회사 측 차감. 왜냐면은 은행 수수료 은행은 알고 있는데 회사한테 통지 안 한 거야. 회사한테 통지 안 한 거. 회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은행은 알고 있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야 수수료 얼마 통지 안 해서 그 회사는 장부에 반영을 못한 거야. 야 그게 이렇게 딸랑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미통지 입금도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그 회사 측 플러스입니다. 미통지 입금. 미통지 입금. 이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심어음이지. 추심어음. 그래서 은행이 거래처한테 돈을 받았어. 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야. 그것이 추심어음 상황이고, 이것도 회사 쪽 플러스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줘. 추심어음은 뭐 많이 받는데 미통지 입금은 뭐지? 그래서 은행이 이제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회사가.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인데 관사에서 이렇게. 야 그럼 이거 회사가 삽질한 건지 은행이 잘못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삽질한 것 같아요? 은행이 삽질한 거지. 아니 관세 통장에서 돈을 뺐대. 그럼 회사가 잘못할 리가 없고 이거는 은행이 삽질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도 은행 측 오류라고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차감하면 안 되면 차감하면 안 되는데 차감했으니까 그럼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시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짜증나게 낼 수 있다. 어쨌든 그 차이 금액이 제가 횡령 금액이 있었습니다. 횡령이 아니었으면 두 개가 금액이 같았을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어로 나올 때를 또 한번 대비해보자 라는 것이고, 51번 기발행 민초수표. 이것도 뭐 기본이니까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빵꾸 들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 풀었으니까 굳이 제가 여기다 다 푸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 은행 측하고 회사 측 당연히 조정전입니다. 가끔 물어보는데 야 이게 조정인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조정전입니다. 다 조정전이고, 기발행 민초수표 X라 놓고 걔는 보자마자 은행 측 차감이지. 그 제가 풀이에다가도 기발행 민초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은행은 잘했는데 회사가 반영이 안 됐대. 그건 회사 측이지 뭐. 예금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회사 쪽에다가. 부도수표는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 회사 측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은행은 다른 회사 합교 발행 수표인데 우리 회사 수표로 착각을 해서 뺐대. 그럼 빼면 안 되는데 뺐잖아. 은행이 삽질했네. 그럼 이제 은행 측 오류가 되는 것이고, 거기도 은행 측 오류 플러스 6천 시킨 거지. 빼면 안 되는데 뺐으니까. 아까 전문제에서도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플러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후 금액이 같다. 그러니까 조정 후 금액이 같다는 거 활용해서 하시면은 기발행 밀초수표가 뭐 10,000원이 나옵니다. 간단하니까 이런 거 이제 풀이를 보면서 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거는 제가 쭉 다 풀어드리겠는데 간단하잖아요. 수정전. 왜냐면 우리가 거의 매일 앞부분에서 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은행계조 조정표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쫙 다 푸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번엔 수정전 잔액인데 우리가 뭐 알고 있잖아요. 수정전 잔액도 시험에 내고 수정 후 잔액도 내고, 아까처럼 기발행 민초수표 하나 빵꾸 뚫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횡령금액. 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횡령금액 이제 차이금액이다 했었고. 그래 이것도 뭐 간단하니까 뭐 풀이를 보면서 합시다. 조정전 금액은 한쪽은 주어진 거지. 한쪽. 어디 보니까 은행 측에 확인해 본 결과 4만이다. 그럼 이건 이제 은행 측 조정전 금액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회사 측 모르는 것은 X라 놓고 쭉 하면 되겠지. 첫 번째, 거래처에서 은행에 직접 입금했다. 그러니까 은행이 회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미통지 입금이 아까처럼 미통지 입금. 미통지 입금. 자, 거기다 써놨죠.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는데 은행이 서울에 통지하지 않았다. 똑같네. 역시 회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이 통지하니까 회사가 모르고 있고, 그럼 회사 더하시면 되겠지. 이자 수익 부분. 그 다음에 부도인데 수표야. 그럼 뭐야? 부도 수표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제가 꼭 기억하자고 한 게 세 개가 있죠. 부도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두 번째, 추심어음 회사 측 플러스. 세 번째, 기발행 민주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는 그 세 개니까. 세 가지는 뭐 맨날 나오죠. 그 다음에 수수료 발생했는데 은행이 통제하지 않았다. 아유 이제 많이 받네. 은행 모르고 은행이 이제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았으니까 회사가 모르고 있고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그게 뭐 은행 미기입 예금이죠. 뭐 은행이 안 했으니까 은행 뭐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 후 갖기 위해서 하면 조정전이 나오는 건데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쭉 풀세트로 안 풀어도 되겠죠. 53번. 53번인데 우리가 또 뭐 못다한 이야기도 뭐 풀어보고 뭐 했던 것들도 해보고 뭐 다양한 문제를 좀 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다 하는 겁니다. 연령 분석법. 그래서 문제 풀어봤으니까 바로 생략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못 받은 기간이 있는데 100만 원 있는데 얘는 1% 못 받을 것 같다. 뭐 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6대까지 못 받은 금액이 이만큼인데 걔들은 4% 못 받을 것 같아. 16,000 이렇게 해서 다 때리는 거야. 이게 다 때려가지고 더해. 그럼 그것이 대손충당금이야. 그게 결산 시의 대손충당금. 그게 22년 말에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 같은 말이 이제 손실충당금 이런 말도 했었죠. 그리고 대손상각비와 같은 말이 손상차손. 아무튼 이렇게 다 때리면은 거기에 풀이에 제가 써놨잖아요. 예. 그래서 걔가 얼마야? 96,000원? 그 96,000원이 돼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2만 원 있었대. 그럼 지금 대손충당금이 저쪽에 2만 원 있는 상태에서 결산 시에는 대손충당금이 96,000원 돼야 되기 때문에 76,000원을 더 설정하는 거지. 결산 시 12월 말에.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대손 상각비 7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대손 상각비는 뭐 76,000원. 대손 충당금 문제는 맨날 대손 상각비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 시에 못 받을 거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꽂혀야 돼. 12월 말에. 근데 현재 대변에 이게 있으니까 76,000원 더 설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손 상각비가 7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연령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50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먼저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54번 요것도 뭐 사실 우리가 기출도 뭐 비슷하게 된 적도 있었죠. 기초가 이제 전기 말했죠. 이제 1,5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을 돈 이만큼인데 받을 거라 예상되는 금액이. 그럼 그게 대손 충당금이지. 그게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면 3,500이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 왜냐면 이것이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 원래 받을 금액. 그럼 그 대손 충당금. 뭐 별다른 얘기 없잖아. 다른 변동사항 없다. 그러면은 2,000원만큼 대손 충당금 더 설정. 그래서 결산 시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2,000,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0에서 기초 이걸 1,500을 갖다가 3,500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대손 상각비는 맨날 하여튼 걔를 물어보죠. 그래서 54번은 정답 1번입니다. 상황 자체를 아시면 되는 거. 다만 조표가 뭐냐? 그럼 못 알아본 거고 사실은 알면은 쉬운 건데 모르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건데 그게 여기에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대손 충당금이니까 이만큼을 더 설정한다. 그 다음에 55번. 이거는 사실 그냥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인데 다만 뭐 말이 기본이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라는 문제죠. 그럼 참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쭉 나올 수 있는 걸 싹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 나왔던 뭐 기출 문제의 형식이죠. 나머지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할 일이 많고 항상 재고 요건 충족한다. 오케이. 그럼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쭉 풀게요. 첫 번째 이자보험 익숙한 거죠. 쭉 해서 또 시간을 또 세이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하죠. 뭐. 이자보험 날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4월 1일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이 어음을 수취했다. 만기가 7월 30일이고 그리고 7월 1일 날 어음 할인했어. 그럼 여기가 이제 4월 1일 어음 수취일 또는 어음 발행일이고 우리 여기 7월 1일 어음 할인을 우리 여기 있는 것이고 만기는 이렇게 된다. 뭐 시험 맨날 월할 계산이지. 한 달치, 세 달치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만기 되면 돈 얼마 받을 거냐 해서 이제 120만 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 지금 이자 보험부터 하고 있죠.
표시이자도 받는 것이다. 표시이자는 뭐 12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율 10%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4개월이기 때문에 뭐 12분의 4 얼마야? 4만 원. 만기 되면 이 돈 받을 건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할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4만 원 빼게 이제 현금 수취액 계산하고 그리고 어음의 가치를 계산한다. 어쨌든 뭐 이 문제는 뭐 대부분 아마 풀어하셨을 텐데 나올 수 있는 걸 다 정리하는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 받을 건데 돈이 없으니까 할인 받은 거잖아. 이거 곱하기 할인율 몇 프로입니까? 저쪽에 12% 돼 있네. 12%. 다만 몇 달 땡겨 쓴 거냐? 한 달치. 10분의 1.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할인료 이렇게 하는 거죠. 할인료. 그럼 계산해. 뭐 그럼 거기 있는 걸 이제 활용하면은 뭐야? 그럼 걔가 현금 수령액이 1. 2. 좀 지워야 되겠다. 1. 227. 609. 됐어. 그 다음 어음의 가치는 여기서 120만 원인데 점점 표시이자만큼 어음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120만 원 더하기 표시이자만큼 경과이자만큼 이거 곱하기 몇 프로? 10% 하고 세 달치 경과이자만큼 이게 경과이자고 이것이 이자 수익 부분이다. 실제로 분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123만 원이 나온대. 여기가 123만 원. 이 부분이 뭐 계산했을 때 뭐 3만 원인가 보죠. 뭐 차이 나는 게, 요 차이 나는 게 매출재건 처분 손실이고, 뭐 기본 문제죠. 오케이. 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다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계도 보자. 참고로. CF, 분계. 차반의 현금. 그래. 이거 현금 수령액. 분계해서 풀 건 아니지만은, 풀세트로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요건 충족하는 거니까 제거하는 거지. 제거한다. 얼마를? 120만 원. 액면가. 그 다음에 그 이자 수익 부분, 이 3만 원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자 수익 3만 원. 이 부분이 어음의 가치라고요. 어음의 가치인데 돈을 요거 받고 요 차이 나는 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서 그거고. 그럼 그게 아까 얼마였나? 2,4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분계상으로 그런데 그래 싹 다 정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처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물론 분계 필요 없지. 그냥 기계적으로 요거 차이해서 하면 되는 거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두 번째 현금 수령액 얼마냐. 요거 자체도 시험 문제죠. 현금 수령액도 시험 문제고. 그러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가장 흔한 시험 문제고. 두 번째 현금 수령액도 시험 문제고. 요것도 다. 세 번째,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할인료 얼마냐, 할인료. 이것도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지만 이것도 뭐 나온 적이 있다. 할인료도.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캐스처. 제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했었습니까? 현금 수령액 찾는다. 현금 수령액. 여기서 액면가 빼. 현금 수령액에서. 현금 수령액에서 액면가를 뺍니다. 그럼 그게 얼마야? 27609? 이렇게. 야,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죠. 저를 처음 본 사람은. 야매지 뭐 야매. 여기에서 이거 뺀 거랑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야매로. 제가 옛날에 다 해봤다 했었잖아. 증명 혼자서 스스로. 강의 때 하진 않았지만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 현금 수령액에서 액면가 뺀 거랑 항상 같다고. 당연히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고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게 은근히 많은 거야, 이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맨날 재고요건 충족하는 거 나왔는데, 충족하지 않는 거로, 재고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뭡니까? 여기가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가 단기 차익금. 맨날 이것만 나오는데, 언제든 뭐 재고요건 충족하지 않는 거로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때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거니까, 여기가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지. 계정 과목만 다른 겁니다. 계정 과목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차입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똑같이 가고 이렇게 낼 게 참 무궁무진많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그럼 뭘 내는 겁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 얼마인데 이자 비용 얼마인데를 내는 거지. 그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무이자 보험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거니까. 뭐 무이자 보험은 요거 뭐 이자 없는 상태로 쭉 하는 거니까 또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이제 무이자 보험은 뭐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쭉 아직 뭐 체력이 괜찮네. 잠깐만 시간 한번 봐야지. 오케이 딱 좋아. 제 한 풀로 가면 한 오늘은 한 70분 만에 끊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딱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모르지 또 이따 계산 문제 말릴지. 56번 갑니다. 56번 틀린 거 골라봐라. 정답은 5번 됐는데 거래 가격은 뭐 그게 수익 금액이죠. 재화 용역을 이전 그래 제공하고 대가로 받을 권리 맞잖아요. 그 수익 금액이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관세사 공부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이런 거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게 아닌데 받은 건 내 돈이 아니지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빠르게 보시죠. 환불대가로 예상되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가는 것이죠. 거래가격 참여한다. 그러니까 돈 받았을 때 차번에 현금 대번에 매출한 다음에 여기서 돈이 좀 나갈 것 같아. 그럼 현금 까는 게 아니라 환불부채에서 하고 이제 매출 까는 거지 이렇게 매출. 그러니까 매출 일부분 취소하고 돈 나갈 금액을 저것도 일종의 충당부채 개념입니다. 아무튼 뭐 환불부채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대가가 변동대가 포함되는 경우에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는 기대가, 평균값 말하는 거죠. 평균값이 적절하다. 근데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이야. 그럼 그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틀리게 하면 두 문장을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변동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연봉이 있는데 성과급을 받을 것 같은데 성과급이 빵원 아니면 3천만 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둘 중에 확률 높은 거를 한쪽으로 몰빵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확률상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다 그런 확률이 다 뭐 10% 다 비슷해. 그때는 이제 평균치 계산, 기대값이 평균값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변동대가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그게 얘기가 뭡니까? 오차가 클 거라 예상됐을 때. 오차가 클 거라 예상됐을 때 더 볼 거 없고 맨 끝에 결국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차가 지나치게 클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라. 일단 냅둬라 이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오차가 이제 줄어들었어. 오차가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거래 가격에 포함시킨다. 역시 꽁무니를 잘 보시면 돼. 가운데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큰 금액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그 문장을 틀리게 할 확률은 거의 없고 결국 거래 가격을 포함시킨다. 큰 금액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까지만 해서 이제 거래 가격을 포함시킨다. 됐습니다. 57번 틀린 것을 골라봐라. 네, 57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 우리 집 기업이 있고 고객님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고객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지급을 한대. 상황은 둘 중에 하나죠. 고객이 기업한테 이전이 제공이죠. 제공하는 어떤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한테 재화 용역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돈을 준 거지. 그럼 이건 리베이트니까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수익금액 차감이 되는 거지. 수익금액 차감, 리베이트 성격. 그러니까 고객님이 우리한테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그때는 이 문장이 맞는 거지.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거래로 인식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재화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리베이트 성격, 영업상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일종의 뭐 뇌물이지 뭐. 하여튼 그랬을 때는 수익금액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서 맞는데 아니라면 여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환불부채는 뭐 일종의 추정치 부채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건 항상 그렇잖아. 매년 새로 수정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매년 검토한다. 매년 검토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뭐 추정하는 것들은 다 그렇죠. 말 문제 할 때 뭐 매년 검토하세요. 뭐 그런 건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현금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대가의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재화 용역을 교환하는 케이스 같은 거 보시면 되죠. 재화 용역을 교환하는 케이스가 하나 예시인데
거래가격 산정, 그러니까 수익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비연금 대가, 그러니까 받은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받은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로 비연금 대가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을 때, 그럼 받은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약속한 재화 용역, 그러니까 제공한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지. 개별 판매 가격이 사실상 공정가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뭐 하나 예시로 제가 설명한 거지만은 재화 용역을 교환하는 케이스에서 재화 용역을 받은 걸로 공정가치 측정하고, 그거 신뢰성 떨어지면 준 걸로 하려고, 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모의고사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도 우리는 말이 통하겠죠. 유형자산하고 교환하고 반드시. 유형자산 교환은 뭡니까? 그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하고, 예외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익이니까 정확하게 반대야. 왜냐면 유형자산 취득이잖아. 취득 개념이니까 돈 쓰는 거 개념이고, 수익은 돈을 받는 개념이니까 방향이 반대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쪽에서는 받은 거로 하고 준 게 예외고, 유형자산 교환할 때는 준 거로 하고 받은 게 예외다. 우선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실 거야. 그 다음에 거래가격 산정할 때, 그러니까 수익금액 산정할 때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있는 경우에 화폐 시간 가치를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장기할부 판매 같은 거죠. 장기할부 판매. 결국 뭐 현재 가치라 이런 문장을 이렇게 더럽게 써놓은 거죠. 현재 가치라고.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재화를 인도했어. 할부금을 이렇게 받아. 야, 요거 명목상으로 300이지만은 인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 했더니 240이야. 그럼 240으로 매출을 인식하라고. 그게 약속된 대가. 요 300을 240으로 바꿔놓으라고 이런 얘기.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해라 이거지. 왜냐면 유의적인 어떤 이자 요소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현금으로 1년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할 판매할 때 현재 가치 해 이런 얘기고, 얘는 그럼 그 기간이 1년 이내야. 그 1년 이하라면은 그때는 현재 가치 안 해도 괜찮다. 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가 단기 할부 판매야. 야, 기간이 뭐 6개월이야. 야, 닥쳐? 뭐 현재 가치 뭐 그딴 거 하냐? 300으로 인도 시점에 인식하자 이런 얘기지. 근데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현재 가치 할 필요 없지 않냐 이겁니다. 1년 이내일 때는. 그러니까 고수들은 뭡니까?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야. 다 읽지 않고 공부 좀 많이 하면은 딱딱 보이거든요. 야, 그래 뭐 이런 단어들만 딱딱 보이는 거야. 단어들만. 다른 거 앞뒤 보지를 않아. 이제 그게 고수가 아니면은 다 읽는 거지. 처음 쭉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자기가 필요한 거 딱딱딱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요거 보통 이제 틀리게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고수가 돼야지 이제 보이는 건데. 아무튼 됐어요. 넘어가시고. 빨리 넘어가라. 58번. 틀린 거 골라라. 정답 3번. 이거는 뭐 순서대로 안 봐도 되겠다.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업 진행률은 매년 측정한다. 그렇죠. 매년 측정한다 맞죠. 진을 추정하는 거니까. 걔는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추정의 변경이고 전진법이죠. 추정하는 것들은 다 추정의 변경 전진법입니다. 정책의 변경은 뭐 어떤 메소드, 방법의 변경을 말하는 거고, 이거 다 추정치의 변경이니까 전진법이 맞고, 1번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은 진행률에 따라서 한다. 그렇죠. 그거 뭐 용역에 대한 거잖아요.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용역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역은 진행 기준, 재화는 인도 기준, 우리가 회계 원리부터 많이 봤던 그런 것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하고, 비슷한 상황은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라. 맞습니다. 회계는 일관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임 산출법 투입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맞죠? 둘 다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된다면 틀린 것입니다. 투입법을 적용했을 때 고객한테 재화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 제외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투입법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물량을 100개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 지금까지 40개를 투입했어. 근데 원래는 한 30개만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삽질해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다가 10개 더 투입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100개분의 30개 이렇게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지. 다시. 아니 원래 하나 예시인데 100개 투입하는 게 전체 예상치인데 지금까지 딴 생각해가지고 40개 투입해서 물량을 공사를. 그러니까 원래는 30개 투입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진행률 40%한 게 아니라 30개로 놓고 30% 써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투입한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진행률 할 때 제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실질 의미가. 그
다음에 (59번) 틀린 거 골라라. 수취채권 틀렸죠. 이거는 이제 계약자산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약자산하고 수취채권을 이렇게 설명했었죠.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근데 아직 청구 전이다. 얘는 청구시다. 청구시. 청구.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청구했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어. 근데 아직 돈 달라고 아직 안 했어. 계약자산.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어. 수취채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약자산 다음에 수취채권 되겠지. 물론 수취채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건데. 그럼 1번이 계약자산이 맞냐? 고객한테 이전한 재화용역. 그렇지. 재화용역 제공했네. 근데 돈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조건. 그게 사실상 이제 청구의 조건이지. 청구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가 아직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화용역 제공했는데 돈 달라고 아직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는데 너는 일단 계약자산이야. 차변의 계약자산, 대변의 매출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그럼 얘는 이제 돈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있어야 돼. 돈 받을 무조건적 권리, 무조건적 권리, 무조건적 권리, 돈 받을 무조건적 권리. 그럼 걔는 이제 청구를 해야 무조건 권리가 있는 거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무조건적 권리가 있다. 돈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있다. 두 번째, 계약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 그거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말하는 계약은 양쪽 다 권리하고 의무가 다 있어야 돼. 권리하고 의무가 다 있어야 돼. 양쪽 다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기업도 고객님도 권리 의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의 권리만 있으니까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기업은 돈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고 고객은 정확하게 반대지. 고객은 재화 용역 제공받을 권리, 돈 줄 의무. 그래서 양쪽 다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게 계약의 정의고.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을 이전할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 의무가 아니다. 수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뭐야 이 새끼가 또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끔 이러지. 사진 잘 안 돼. 또 삐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막 밤새도록 막 코피나게 막 준비해서 그런 거는 제 수익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재화 용역을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화 용역을 제공해야 수익 금액 아니냐. 그 다음에 재화 용역 그 자체가 이제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재화 용역인데 재화 용역을 이전해서 수행할 때 또는 기간에 같이 이행한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자산이 재화 또는 용역인데 고객님이 자산을 통제할 때 그리고 기간에 같이 통제할 때로 이전되고 그 고객이 이제 통제권이 있으면 기업은 수행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때 수익 인식한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재화 용역 제공할 때 고객님은 통제권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 수익을 인식하는 거 아니냐. 틀린 문장이 없죠. 산출법은 산출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한 재화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해서 약속한 재화 용역이 그게 이제 분모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 용역의 가치 그럼 그게 이제 분자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100층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고객님한테 40층을 만들어서 줬어. 시공사인 우리가 시행사한테 고객님이 시행사한테 야 너가 요청한 100층 중에서 40층에서 줬어. 그럼 이게 진행률 40%. 그게 하나의 예시죠.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이제 계산이군요. 예, 어쨌든 풀어봤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한다면 이것은 판매식을 받았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22년 초가 되겠고 쭉 보면은 22년 말부터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50만 원 받았고 그리고 300만 원은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지.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매출하고 이제 이자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말로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 이거 받았거나 수익이고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는 현재 가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로 현재 가치 했더니 이게 얼마야? 그럼 거기가 50만 원 빼면은 24, 486, 80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현재 가치 한 게 이거야. 그럼 수익 금액 얼마라고요? 두 개 더해서 2, 986, 800이 되겠지.
이게 수익 금액으로.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살짝 제가 분계 보여드릴게요. 분계. 차반에 현금 5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순액으로 하면 이게 매출 채권 받을 돈이잖아. 매출 채권. 그래서 486 800이고 여기가 매출이라고요. 합쳐가지고 986 800. 그러니까 수익은 받았거나 이거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 이렇게 해서 그게 매출이다. 그럼 하나는 매출은 됐고, 매출 됐고, 이자는요. 모든 현재가치 이자는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장부가는 현재가치 할 때 장부가는 채권 채무잖아요. 그럼 뭐 매출 채권 이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매출 채권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요. 기초장부가 여기에다가 10%를 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걔가 이게 돼서 6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 요거 매출하고 매출 채권을 정리해봐. 요게 매출 채권이고 요게 매출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100만 원씩 받는 거 이건 많이 했거든. 다만 이제 앞에 돈 받고 시작하는 거 그건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내가 나네 입에서. 잠깐만요. 시간이. 그 다음에 더 적었어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계십니다. (61번) 이거는 뭐 문제는 뭐 풀어보셨을 거고 X1년초 역시 뭐 나올 수 있는 거를 뭐 다 정리해보죠. 뭐 이 문제만 뭐 국한해서 풀지 않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기 흔익 미치냐. 그러니까 이거는 할부 판매하고 정확하게 반대죠. 왜냐면은 돈을 먼저 받고 100만 원 수령하고 여기 인도하는 거잖아요. 할부 판매는 돈을 인도를 먼저 하고 돈을 뒤에 받는 건데 이거 할부 판매 정확하게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선수금에 포함된 뭐 유의적인 금융 요소 뭐 이런 주제인데 그 말이 뭐가 중요해.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요것이 분계 보면서 합시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계약부채 100만 원. 계약부채가 뭐 사실상 선수금이죠. 그러니까 재화 용역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 그래서 계약부채. 그게 선수금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현재가치 한다고 했었잖아. 옛날에 현재가치 안 하다가 야 닥쳐라 너도 현재가치 해라. 하여튼 캐시프로 1년 넘어가니까 너도 현재가치 해라 해서 다 개정이 돼서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곱하기 1.1에서 110만 원. 그게 다 이제 계약부채라고. 이것도 110만 원 곱하기 1.1에서 121만 원. 이 자체가 다 계약부채라고요. 싹 다 계약부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기를 더 이어서 본다면은요. 계약부채하고 그 다음에 기초장부가 여기 곱하기 이자율 10% 이었었죠. 내재이절 현재가치 할 때 이자. 기초장부가 10%에서 차변에 이자 비용 했고 두 번째 항상 제가 현재가치 할 때 이자부터 했고 두 번째가 현금 주고받는 거. 세 번째가 대차차익이 채권 또는 채무인데 여기서 현금 주고받는 거 없으니까 없죠. 대차차익은 그럼 뭐 계약부채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연도 기초장부가 여기에다가 또 10% 때려서 이자 비용 11만 원 현금 주고받는 거 없고 대차차익 계약부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계약부채가 사실 선수금인데 이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는 항상 나중에 매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합친 121만 원. 물론 여기 있는 121만 원과 같은 거지. 요 121만 원이 싹 다 매출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재화 영역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 부채가 잡혔는데 이때 재화 영역을 제공했잖아. 인도 시점에 매출 잡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못한 사람이 많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 못한 사람 많아서 본계도 눈으로 보고 했지만은 내공 쌓이면은 바로 하고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안 될 사람이 더 많아서 본계까지 봤습니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X1년도는 이자가 있는 것이죠. X1년도는 이자 거기다가 잘 써놨잖아. 다 써놨죠. X1년도는 이자.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이자 됐고 2년도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매출도 있고 두 번째 이자 비용도 있죠. 이자 비용은 110만 원 곱하기 10%에서 거기서 났죠. 11만 원. 두 번째 매출은 여기 있는 121만 원이 매출. 이게 선수금, 이게 계약부채면서 동시에 다 매출로 바뀐다고요. 그렇게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올 수 있는 전부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이게 IS고 BS는 뭘 냅니까? 야 계약부채 얼마인데? 100만 원, 110만 원, 121만 원. 다만 X2년 말은 계약부채 낼 수가 없지. 왜냐면은 내면은 어떨 때는 빵이고 어떨 때는 121만 원. 애매하잖아. 이따가 사라질 거니까. 계약부채 물어보면은 여기하고 여길 물어보는 거야. BS는 IS는 이 문제처럼 정리를 해보시죠.
예, BS하고 IS인데 항상 BS는 각 시기별 장부가인데 1년 초, 1년 말 계약 보채는 둘 중에 하나를 낸다. 그리고 IS는 요 문제, 단기 손익에 미치냐 이렇게 된다. 그럼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딱 바로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분개 없이 이제 물론 이제 분개 없이 되려면은 최소한 제가 이제 한두 번은 손으로 연습을 해야 분개를 저게 이제 나중에 한 방에 될 것이다. 전에 뭐 첫 해는 뭐 작년에도 뭐 무방비 상태로 와서 평균이 50이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1등이 오늘 뭐 지금 데이터 보고 하는 거니까 작년에 1등이 요 범위 내에서 얼마 안 돼. 76.6점. 네. 예. 나는 그거 넘었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작년 1등이 실제 시험에서 또 뭐 70점 이상 나왔으니까 뭐 6개월, 7개월 공부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엑셀연도에 매출원가 1등은 뭐 자주 바뀌더라고요. 근데 뭐 자주 하는 사람이 자주 뭐 1등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위탁 판매죠. 이제 바로 합시다. 위탁 판매인데 여기 이제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지. 어쨌든 뭐 여기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다 정리해 보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전부 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이 문제랑 상관없이 다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세고 이제 합격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오케이. 그리고 원가가 나왔고요. 100개를 위탁 적송했습니다. 운반비 그렇죠? 이것도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제 취득부대비용이죠. 취득부대비용 60%를 팔았다. 그러니까 60개를 팔았다는 얘기죠. 주고받은 수수료는 5%다라고 돼 있죠. 뭐 여러분들 다 이제 풀었을 겁니다. 일단 위탁자 메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랑 상관없이 오케이 해보자. 매출도 물어볼 수 있고 매출 원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수수료도 있지. 수수료 여기는 뭐 매출적 수탁자는 뭐 매출밖에 없습니다. 일단 위탁자가 주인이니까 걔부터 몇 개 팔았습니까? 60%. 60개지 뭐. 60개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야 매출이 60개면 뭐 매출 원가도 그럼 60개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걔부터 판매가는 2,000원입니다. 뭐 하면 얼마야? 12만 원? 매출 원가가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매출 원가가 일단 원가가 1,400원이야. 오케이. 거기에다가 주인공이지. 이거 취득부대비용. 얘가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다 했었잖아요. 취득부대비용은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8,000원을 몇 개로 나눠? 100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단위당 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100개에 대한 취득부대비용 8,000원이기 때문에 한 개당 치면은 80원이죠. 80원. 한 개당 치면 80원이라고 80원. 개당으로 썼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1,480이라는 얘기지. 1,480.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요. 여기가 88,800원. 계산기. 예, 맞지? 자, 88,800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5% 준대. 여기 있는 거에 5%. 12만 원에 5%.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이 수수료가 이쪽에서는 매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매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탁자, 정답은 뭐 2번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탁자의 매출이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는 이제 매출원가가 가장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은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되는 거지. 단기 손익 미친 영향. 어쨌든 요거 정리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어차피 위탁 파면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쪼개서 물어보거나 뭐 좀 복잡하게 물어보면 아까처럼 야 위탁자 단기 손익 얼마인데 수탁자 단기 손익 얼마인데 수탁자는 매출밖에 없고 여기 수수료랑 똑같다. 예,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63번 가겠습니다. 63번도 비슷한 문제죠. 예, 촬영하신 분도 힘드시겠네. 풀세트로 우리 할 거라서 이제 참고로 우리 지금 7문제, 8문제 남았습니다.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진짜 오지랖도 많아. 예, 그다음에 위탁 판매. 그러니까 이런 거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잖아. 야 우리 방금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잠깐만. 너무 똑같은데? 똑같은. 눈으로 보면서 합시다. 이거는 어차피 했었던 거니까. 그래 50개 팔았어. 여기 100개를 위탁했는데 적성 위탁했는데 50개 팔았으니까 50개 곱하기 10만 원. 눈으로 봅시다. 눈으로. 그래서 방금 했으니까 50개 곱하기 10만 원 됐고 그다음 매출원가 항상 주인공인데 여기는 매입원가 6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분명히 또 적성 운임비 있잖아. 취득부대비용.
여기다가 몇 개, 100개를 작성해서 나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가에다가 6만원 더해서 하시면 걔가 64,000원. 거기 이제 판매된 거, 뭐 50개 곱하기 64,000원. 그렇게 나온 거지. 매출원가 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는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개당 10,000원씩 그냥 준대. 뭐 매출액의 몇 프로? 이게 아니라 한 개당 10,000원씩. 그러면 여기 50개 팔았으니까 50개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수수료 하시면 되고, 그게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64번 가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이 틀렸는데 반품권이 있을 때 반환 제품 해석권 자산이고 환불 부채는 부채잖아요. 차감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한다 해야 되겠죠. 별도. 아니 자산 부채를 퉁치면 안 되잖아. 차감한다는 얘기 순액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있을 때 반품 예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업을 이행한 거니까 걔는 수익비용이다. 이 얘기가 뭔 소리입니까? 만약에 매출이 10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80만 원일 때 이렇게 팔았대. 근데 반품 가능성이 만약에 뭐 10%가 예상이 된대. 반품 가능성.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0.9를 때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매출 얼마, 매출 원가 얼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반품 가능성이 10%가 예상이 되면. 그럼 결국은 반품이 안 되는 부분, 그 90%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비용을 인식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영원히 인식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는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 그러니까 반품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될 때 인식한다는 얘기고, 뭐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있을 때는 걔는 여기 그 문장에 써 있지 않지만은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지. 인도 시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여기는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 반품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해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올립시다. 보증을 이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별도 보증 제목을 이제 보증으로 붙인다면 구매 선택권이 있어. 선택권이 있어. 그리고 별도 구매 선택권이 없어. 용역 유형의 보증이 있고 확신 유형의 보증이 있다. 확신.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 그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걔는 수익을 인식한다. 너도 수익을 인식한다. 너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단 충당부채 인식한다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증이 AS잖아. AS. 제가 뭐 강의할 때 이렇게 했죠. 야, 정수기를 팔았는데, 정수기 팔았는데 AS 부분을 돈 주고 산 거야. 그게 이거지. 그거는 당연히 그 AS 용역에 대해서는 그 AS 용역, 보증이 AS거든요. AS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라고.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정수기 팔 때 AS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걸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게 이제 메인이 될 텐데. 그럼 이 두 개가 있는데, 야, 정수기 고장이 안 날 거란 확신이 있다. 정수기에 대해서 AS 없을 거란 확신이 있어. 뭐 그게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제 용역 부분은 무시한다 이거지. 용역 부분은 무시하고 전체를 다 재화로 봐서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어쨌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따로 인식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결산 시에 소심하게 그래도 돈 나갈 금액이 있지 않냐. AS 금액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차변의 제품 보증 B,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부채 뭐 그런 식으로는 인식하라 이런 얘기지. 용역 유형의 보증은 뭡니까? 그거는 AS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기적인 어떤 뭐 AS, 정기적인 뭐 방문 있잖아요. 정수기. 그래서 뭐 매달 AS 또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금액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AS가 일정 부분 용역의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걔는 뭐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AS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을 뭐 별도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느낌으로 4, 5번을 같이 보시죠. 그래,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물론 그 보증 우리 관세사 쪽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어려운 거 이게 고득점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안 하고 요약 강의 때 하고 이랬거든요. 제 기억에. 하여튼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요거죠. 그 보증에 대해서는 포인트 뭡니까?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한다. 그게 뭔 소리예요?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확신 유형의 보증, 확신 유형의 보증. 맨 끝에 수익을 인식한다. 어디?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거래 재화 판매에 대한 대가로 봐서 전체를 다 재화로 본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 뜻이지 이 얘기가. 전체를 재화로 본다는 얘기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용역 A에서 용역은 수익이 아니라고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은 제품 보증 충당 모치를 결산 시에 인식한다. 네가 아까 뭐 수익 인식 안 한다면 여기 수익 인식했냐 말했잖아요. 이거 전체를 재화로 본다는 건 용역을 보지 않는다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좀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녁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회계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반만큼은 저녁에 받지 못하는데 65번 5번입니다. 틀린 거 골라라. 5번 라이선스 접근권 사용권인데 이건 이제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사용권은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이니까 이거잖아. 라이선스 어떤 권리를 빌려준 거야. 권리 빌려준 다음에 야 네가 돈 우리한테 줬으니까 뭐 3년 동안 권리 다 사용해라고 알아서 다 쓰라고. 그럼 라이선스 사용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여한 시점에 모든 수행업을 다 이행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고객님이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야. 야, 이 권리 네가 알아서 다 써.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손 뗀 거지. 돈 받고 끝낸 거야. 그러니까 인도 시점의 수익을 한꺼번에 다 인식하는 그런 컨셉, 함께. 라이선스 접근권은 뭡니까?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업.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고객님께서 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뭐 제품 새로운 거 만들어줘야지. 계속 뭔가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용역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도 기준, 뭐 진행 기준 그런 컨셉인 거죠. 물론 문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두 개 거꾸로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접근권은 뭐 직접적에서 접근한 권리고, 사용권은 사용한 권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해봐야 맞는 문장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검사적고 판매인데, 검사적고 판매인데 이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여기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뭐 검사지 뭐. 원칙은 요때 하는 건데 예외는 요때 인식하는 거죠. 여기가 예외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검사라면은 요때 땡겨서 인식해도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검사라면 요때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뭐 인수 검사가 뭐 같은 얘기인데 검사해보고 오케이 이제 내 거니까 이제 신경 써 이제 소유권 내 거야. 이게 검사조건 판매인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전 시점에 그게 뭐 인도 시점 말하는 거지. 재화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검사지. 형식적인 검사. 형식적인 검사. 요때 이제 땡겨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연탄을 팔았는데 한 100개 팔았는데 뭐 간단한 검사, 뭐 개수 맞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 그런 것들이야. 그럼 그때는 또 굳이 뭐 여기까지 가냐? 어차피 형식적인 검사인데 요때 가서 그냥 땡겨서 인식이 된다. 미인도 청구하면은 이거지. 여기 통제권이 이전되는 거지. 고객님한테 통제권이 이전이 되고 나중에 재화가 인도되는 상황인데 언제? 이때. 왜냐면 상황이 그잖아. 고객님께서 야 물건 좀 나중에 줘라. 아직 인도하지 말라고 요청 들어간 거지. 고객님이 우리 자기네 회사 물건 창고 너무 창고에 물건 많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근데 이미 통제권, 소유권은 넘어갔잖아.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 판매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권을 이전할 수 있을 때 이때 인식한다. 인도 시점하면 틀린 것이고요. 주선 수행 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행해진 재화 용역 제공하도록 주선은 신부로권 역할인 거죠. 그럼 대리. 뭐 대표적으로 뭐 약간 위탁 판매할 때 수탁자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이제 신부로권 역할을 하는 거야. 포인트 뭡니까? 수수료. 전체 총액을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순액으로라는 얘기가 그거지. 아까 뭐 위탁자 때문에 이제 100만 원 팔았는데 수수료 5% 받아. 그럼 100만 원 곱하기 5%를 수익을 잡아야지 100만 원 전체 총액을 인식하면 안 된다. 수수료만큼만 인식한다. 왜? 우리는 주선, 신부로권 역할, 고작 신부로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66번 뭐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문제 풀어왔을 텐데 고객 충성제도죠. 40만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개별 판매 가격. 그게 뭐 공정가치 개념이죠. 이 공정가치로 안분한다는 거 아시죠? 차변의 현금 40만 원. 그리고 거기 뭐 이제 상품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약부채가 되는 거지. 계약부채. 물론 정해진 계정 과목 없습니다. 뭐 계약부채, 뭐 선수금,
뭐 이연 매출 뭐 다 책마다 제각각인데 확실한 건 부채는 확실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10원당 1포인트를 줬고요. 90%가 교환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포인트당 공정가치는 교환될 가능성에 다 비춰봤을 때 0.5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로 안분하는 거잖아요.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그러니까 수행 의무가 2개 이상일 때는 공정가치로 안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40만 원 곱하기. 일단 상품의 공정가치는 38만 원이고요. 그다음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지금 10원당 1조서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4만 포인트. 그리고 그놈의 회수 가능성에 비쳤을 때 공정가치가 0.5니까 2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나온 거지. 그게 이제 포인트의 공정가치. 이렇게 해서 안분 하다 보니까 딱 떨어져. 38만 원. 그럼 얘는 하나마다 당연히 2만 원이 되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계약부채는 항상 사라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매출로 가는 거지. 계약부채. 이게 선수금이고 걔는 항상 나중에 매출로 가는 겁니다. 재화 용역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 그럼 나중에 재화 용역 제공할 때 이제 매출로 이제 전환되는데 물론 뭐 정해진 계정값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매출이다라고 이제 구분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포인트 관련해서 수익 인식이니까 이쪽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쪽.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만약에 수익을 물어봤으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는 건데 여기는 포인트 가치 관련된 매출이 여기를 물어볼 거거든.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잘 보셔야 돼. 아무튼 걔는 회수만큼 수익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지. 회수 비율만큼. 여기가 잠시만요. 2만 원이었죠. 2만 원 곱하기 전체가 우리가 아까 4만 포인트였잖아요. 4만 포인트. 이 4만 포인트 중에서 이제 90%가 회수할 거라 예상된다. 그게 이제 기대 회수 포인트. 이걸 기대 회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4만 곱하기 90%. 그 중에서 18,000포인트가 회수됐다. 뭐 이거는 이제 실제 회수 포인트. 뭐 조금 꼼꼼하게 얘기하면은 실제 누적 회수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뭐 기대 회수 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중에 부분. 90% 왜 때렸냐? 여기 서 있잖아. 우리가 4만 포인트 줬지만 그 중에서 90%가 회수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기대 회수 포인트 중에서 실제 회수 포인트. 절반이니까 만 원. 이렇게지. 절반.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물어본 거죠. 만 원.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을 물어봤으면은 38만 원 더하기 만 원에서 39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물어볼 게 많습니다. 뭐 계약 부채도 물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수익을 물어봐요. 수익 다만 상품 매출 물어보는 건지 전체 매출 물어보는 건지 포인트 매출 물어보는 건지 문장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아다르고 다르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다. 틀린 거 골라라. 6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계약 증분원가 이행원가인데 이거는 공사비고요. 공사비고 이거 이제 수지비 성격이지. 수지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수지비가 회수될 거라 예상됐을 때는 비용이 아니라 그때는 자산이자 자산. 참고로 뭐 선급 공사원가. 왜냐면 기준세 안 나와서 기준세 뭐 계정값 없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선급 공사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부연 설명한다면은 그 수주할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그럼 선급 공사원가 자산 처리하는 거. 수지비를 썼는데 만약에 이만큼 썼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선급 공사원가가 또 사라지면서 계약원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이 진행률에 따라서. 그래서 야 우리가 수지비를 썼는데 공사를 따낼 것 같아. 일단 자산석 있다가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된 거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계약원가를 돌려주는 겁니다. 아무튼 걔는 회수할 거라 예상되는 거니까 공사를 따낼 것 같으니까 자산. 참고로 뭐 선급공사원가인데 기준수에 그런 거 안 나왔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연 설명한 거고 계약체결 증분원가 자산이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래 선급공사원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야.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년 이하야. 그럼 굳이 뭐 자산 갖다가 뭐 굳이 뭐 비용으로 돌리냐? 짜잖아. 찌질하게 그냥 한 방에 비용 처리하자. 왜? 중요성이 낮으니까. 공사기간이 1년인데 그냥 한 방에 비용 떨자 이거지. 수주비 이제 판관비 떨자 이겁니다. 계약 체결 여부하고 관련 없이 발생하는 계약 체결 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가 된다. 맞습니다. 무관하게 발생하는 계약 체결 원가는 비용 처리가 맞는 것이고요.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뭐 쭉 다 보셨겠지만 뭐 별다른 뭐 특이한 상황 없거든요. 뭐 직접 관련됐고
돈 받을 것 같고 그럼 자산이라고. 그럼 그게 참고로 역시 기준서에 있지 않지만 없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지. 미성공사라고 해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계약 이행원가. 공사비 발생했는데 그냥 공사비 받을 것 같아. 공사랑 관련됐고 그러면은 미성공사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걔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또 계약원가로 갑니다. 그 미성공사가 없어져. 그 계약원가로 갑니다. 걔도. 걔는 웃긴 게 뭐예요? 한 방에. 당년도고요. 바로 결산 시에 바로 계약원가로 돌려줍니다. 어차피 실무상 기준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미성공사라 자산 처리한 다음에 결산 시가 되면은 비용으로 또 바꿔줍니다. 어차피 그 공사.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산 문제 할 때 단기 공사비. 이거 단기 공사비야. 단기 공사비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한 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직무원가, 이행원가 다 했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뭐가 그 문제가 길어.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 연결과 고객한테 이전한 방식과 일치한 체계적 기준 삼각해서 비용 인식한다. 삼각해서 비용 인식한다. 어떻게 하라? 제가 이미 했는데 야 너도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갖고 너도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갖고 이런 거지. 그게 삼각해서 비용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산감에서 비용 같다. 아 어려워. 그리고 비용 인식 시기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공사기간이 변동됐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변동됐어. 그럼 이를 반영해서 수정한다는 얘기가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 얘기하는 거야. 추정의 변경. 전진법이 되겠지. 전진법. 공사기간 3년이지 않았는데 중간에 바뀌었어. 4년으로. 이제 추정이 이거 추정치 변경으로 봐서 옛날 것 다 인정하고 지금부터 바뀌면 바뀐 대로 새 출발. 뭐 그게 이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계약체결 증부원가랑 이행원가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그나마 좀 덜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나올 수 있는 걸 다 긁어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3개 남았다. 68번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골라봐라. 이미 계약으로서 인식한 수익금에 불확실해졌어. 수익금의 조정이 아니라 뭐 이거잖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인식해서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그런 다음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출 까고 이렇게 안 했죠. 대손 충당금 설정했잖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을 까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별도로 비용 처리했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다고 뭐 수익 까고 그러지 않았다. 틀렸고 신뢰성을 진행을 잘 모르셨을 때는 그때는 계약 수익은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환급에 맞고 계약 원가는 발생기 시 비용이다. 맞죠? 제가 이걸 갖다가 뭐 기본 강의 등등등 해서 숫자 갖고도 막 설명했는데 근데 우리는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 그냥 이 문장 자체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난 저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 계산 문제 나온 게 아니라 말로 나온 거니까. 어쨌든 요게 굳이 말하면 해당 금액이고 요게 이제 한도다라는 겁니다. 한도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 수익 초과할 때 그게 뭡니까? 공사 전체가 손실이 예상될 때 공사 전체 손실이 예상될 때는 관련된 그쵸 미래 예상 손실 즉시 비용 처리 미래 예상 손실을 즉시 계약원가에다 집어넣어라. 계약원가에 집어넣어라. 맞죠? 그 다음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은 뭐 진행률은요. 진행률은 뭐 매년 측정하고 변동은 항상 추정치 변경은 추정의 변경 전진법이죠. 그리고 뭐 5번 아까 봤던 문장이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원가는 뭐 비용이다. 됐고 계산 2개 남았습니다. 풀어봤던 거고 이제 69번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이 다 싹 다 계약 손익만 물어봤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풀세트로도 한번 해본 겁니다. 맨날 우리가 편법이라 하면 그렇고 별해 방식으로 쭉 계약 손익만 했는데 풀세트로. 그래서 그 FM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한번 준비해보자. 혹 뭐 의표를 찔린 거지. 틀린 거 골라보라. 기본 문제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누적 계약 원가 단기의 비용은 뭡니까? 단기 비용은 거기 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차이가 8만 원. 또 차이가 얼마야? 7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게 단기 공사비가 그대로 계약원가 간다고. 아까도 봤잖아. 뭐 미성공사 갔다가 바로 결산 시 한 방에 계약원가로 간다고. 오케이. 그랬었지. 그 다음에 계약 수익은 진행률 추정하는데 진행률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죠. 누적 발생원가 나누기 추정총 계약원가에서 진행률. 누적 계약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정총 계약원가는 여기 나왔잖아. 20만 원 추정됐다고.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쭉 20만 원이지. 그래서 나눠. 풀이 보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누적 나누기 추정해서 25%, 65%, 100% 오케이. 그럼 계약 수익은 전체 수익금의 30만 원 곱하기 25% 해서 7만 5천 원.
2차원들은 추가적인 진행률이 40%이기 때문에 30만원 곱하기 40%에서 12만원. 3차원들은 30만원 곱하기 추가적인 진행률이 35%니까 30만원 곱하기 35%하면 10만 5천원. 그렇게 해서 쭉 빼주시면 쭉 풀세트 다 되겠죠. 풀세트로.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용은,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틀린 거 고르면은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X년도 계약이익은 뭐 거기 보시다시피 뭐 4만원이고요. 그래. 혹시나 몰라서 이런 것도 한번 대비해보자 한 거고. 하지만 실제 기출은 맨날 한 방에 하는 거죠. 한 방에. 그래. 한 방에 그럼 해보자. 1년도, 2년도, 3년도. 이제 좀 더 실전용. 누적. 계약 손익, 단기 계약 손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 기출은 계속 계약 손익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 금액 전체는 30만 원이고요. 비용 전체는 거기 추정총 계약원가 20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진행률입니다. 진행률은 뭐 첫 해는 25%.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얼마야?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고 첫 해는 뭐 당연히 누적이면서 동시에 당기죠. 2차년도 여기도 지금 수익금액 똑같고 비용도 똑같잖아. 3차년도도 마찬가지고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다만 만약에 바뀐 게 있어. 수익금액 바뀌었어. 추정총 바뀌었어.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여기 다 새 출발해 주시면 돼요. 다 갈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진행률은 여기 있는 65%, 여기 있는 뭐 100%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전용으로 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6만 5천 원. 여기는 뭐 10만 원. 야, 누적 빼기 누적이 단기되며 여기는 4만원. 누적 빼기 누적이 단기되며 여기는 3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실전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그 마지막 줄에 있는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또 정리.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한 번은 대비해보자. 하지만 이렇게 실전용으로 하시면 된다. 누적 손익을, 그러니까 단기 손익을 물어보고 보통 2차년도로 물어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공사 전체 손실 케이스죠. 공사 전체 손실 케이스가 최근에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준서가 뭐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인데 뭐 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잘못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소심해서 각종 교수들이 출제 교수들이 못 내고 있다. 각종 식으로 공사 전체 손실 케이스 역시 뭐 풀어봤을 텐데 거기 뭐 FM도 있고 별에도 있는데 FM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FM 뭐 기본 강의 때 했었지만은 필요 없고. 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거기 진행률까지는 쉽게 되는 거잖아요. 누적 손익 어떻게? 여기 나왔잖아. 누적 손익. 나왔고. 24년도는 뭐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 예정원가가 얼마 났습니까? 바로 나왔지. 그래서 누적 원가 플러스 추가 예정원가 하면 추정총 계획원가까지 해서 거기서 1600, 2200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진행률은 25%, 50%까지 됐고, 바로 이제 우리 이제 갑니다. 실전용. 뭐 밑에 별에다 써놓은 것이죠. 여기가 아까처럼 누적 계약 손익이고요. 별에로만 하시면 됩니다. 단기 뭐 계약 손익입니다. 당연히 시험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 있는 걸 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금액 전체 어디 있어? 2천만 원. 비용 전체는 추정총 계약원가 1,600입니다. 여기는 공사 전체가 손실 케이스가 아니죠. 진행률은 25%. 100만 원? 첫 해니까 뭐 100만 원. 공사 전체가 이익이지 손실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지. 왜냐면은 수익 금액 전체, 비용 전체 했을 때 수익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23년도. 걔는 수익 금액 전체가 2천만 원입니다. 비용 전체 추정총 계약원가가 거기 박스에 정리했듯이 2,200입니다. 그럼 끝났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0. 누적 빼기 누적이 단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전체 손실이 됐을 때는. 이렇게. 물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거기도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 써놓지는 않고 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나 이거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알려드려야 되나? 모의고사 시간인데. 그냥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뭐 하지 뭐. 마지막 문제. 모의고사 때는 원래 이런 과정을 하면 안 돼,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FM대로 하면 원래 이거지. 야꼭 진행률이 50%잖아. 공사 전체가 이익이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근데 이제 공사 전체가 벌써 지금 손실이잖아.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거지. 하고 2,200만 원. 한 다음에 미래 예상. 미래
예상 소실. 여기가 미래 예상 소실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얹히면 뭡니까? 얹히면은 얘랑 없어지면서 이것만 남는 거거든, 결국. 그러니까 공사전체 손실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과정 다 필요 없고. 이거 시험장 가서 뭐 이렇게 혼자 뭐 도출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공사전체 손실 때. 난 지금까지 그거 잘 몰라서. 외우세요. 지금은 외우는 시기입니다. 이해고 자시고 그냥 외워서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공사전체 손실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오늘 뭐 첫 강의라서 뭐 아마도 오늘만 그럴 것 같고 다음에도 일단 시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풀로 뭐 강평을 하는 게 체력으로는 힘들어도 뭐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